네, 북한이 지난 26일 우리 국민 2명의 억류 사실을 알리면서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은 이제 총 3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한미 군사훈련, 개성공단, 그리고 대북전단까지 남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상황에서 이들이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 이 문제 포함해서 북한 관련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26일이었습니다. 이게 천안함 5주기였던 그렇죠. 또 날이었는데 우리 국민 최춘길, 김국기 씨 2명을 억류를 하고 기자회견에서 체포 당시 장면까지 공개를 했는데 이게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근데 북한이 왜 이러는 걸까요? 예,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안함 5주기에 우리 남쪽의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책임 추궁 예. 이것을 이제 물타기 하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 남북 관계가 계속 여러 가지 현안과 쟁점으로 계속 기싸움을 계속 하는데 예.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줄다리기를 놓고 북한에서는 나름대로 남쪽을 압박할 수 있는 나름대로 쓸 수 있는 유용한 카드 중에 하나가 이제 자국민을 억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로서는 이제 인질이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할 때 이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단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개성공단도 지금 해결이 안 돼 있죠. 네. 네. 그다음에 남북 관계가 지금 냉랭한 상태로 지금 교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남쪽에게 어떤 카드화 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남쪽 국민을 억류하는 것은 자기들한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저러한 목적 하에서 문제를 한 것 같고 체포 장면이 공개된 건 정말 좀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체포 장면이 공개된 것 자체가 오히려 날조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간첩 활동을 했다는 사람을 잡는데 체포할 때 그걸 다 미리 찍는 장면도 사실은 예전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네요. 잡은 다음에 체포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발각이 됐다 해서 기자회견 하는 것은 익숙한 통례였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체포 장면이 공개되는 거 보면 굉장히 서둘러서 준비했거나 아니면 미리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 사건 자체를 시나리오화해서 좀 준비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 가정 상황을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체포 장면도 그렇고 기자회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다 어느 정도 연기가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번 또 연습을 시키고 강요를 해서 이런 장면들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민문화궁전도 우리 남 박사님도 아시죠?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거기에서 공개 기자회견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나 또 상황이나 이렇게 몸짓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화면상으로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걸로 봐서는 여러 번 수차례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도상 연습을 하고 그중에서 제일 괜찮았던 것들을 계속 연습을 했던 그런 흔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붙잡힌 두 양반이 한 분은 선교사로 지금 밝혀져 있고 한 분은 네. 이제 장사라는 사람인데 네, 김국기 씨가 선교사.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자포자기를 했거나 아니면 선교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북한의 요구나 압박에 맞춰주는 것이 북한 주민을 위한 거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인지 아마 속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준비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북측에서 밝힌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국정원에 매수돼서 정보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꽤 자세하게 기술을 해놨던데 이 내용에 대한 신빙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김정욱 씨 같은 경우는 국정원의 사주를 받은 사람.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히 국정원의 간첩으로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케네스 배 같은 경우 기자회견할 때 나와서 이렇게 그 인솔에서 체포해서 인솔에서 나와서 기자회견할 때 그 나왔던 군복 입은 사람들이 인민보안부 경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걸 보면은 저 사람들은 국가안전보위부 우리 네. 국정원과 같은 그런 요원들입니다. 결국 이번에는 저걸 국가안전보위부가 기획하고 만들어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심장하고 그러니까 케네스 베나 김정욱 씨가 협상의 대상이었다면 이번에 저 두 사람은 완전히 협박의 대상이다. 즉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것은 초법적 권리를 가지고 즉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다가 우리가 협상에 잘 응하지 않을 경우 저 2명 중에 1명을 즉결 처분으로 처형해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점이 상당히 그 우려를 지금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이미 10여 년 전에 중국에 나가서 쭉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북한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잘하는데 이제 김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이게 체포 장면이 준비돼서 녹화가 돼 있다. 이건 뭔가 각본이 짜여져서 북한으로 유인했든지 다 촬영 장면을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김정욱 씨 같은 경우도 늘 단동에 있으면서 평양 한번 구경시켜 줄 거냐. 북한의 국가안전보위원들한테 말하니까
평양에 들어오기만 하라. 우리가 다 평양뿐만 아니라 금강산까지 보여주겠다. 이렇게 군 평양에 들어온 다음에 덥석 잡아버렸단 네.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두 사람도 네. 유인을 당했든지 무슨 그 사람들이 각본에 놀아나다가 저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는 의문 자체는 선교사들끼리도 커뮤니티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김정옥 선교사도 회유를 당해서 북한에서 이제 네. 납치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김국기 씨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런 선교에 대한 위험성, 북한이 네, 네. 회유를 한다고 해서 내가 거길 들어가면 네. 잡힐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어떤 의심을 해볼 법도 한데 예. 이렇게 또 잡히겠다는 건 좀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이제 우리 지금 남쪽에 있는 일각의 이제 북한 선교의 딜레마인데요. 이제 북한 선교를 하는 분들은 뭐 일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의식을 받고 자기 몸을 헌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민주화와 북한 주민들의 어떤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던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기회만 된다면 현지에 가서 북한 주민을 만나서 이른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뼛속까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사실 북한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의 실정법으로도 위반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선교에 대한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에 갈 수 있도록 북한에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보위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보위본이 끈앞으로 유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유인할 수도 있거든요. 네. 가서 좀 북한의 기독교 지하 기독교 신자를 만나보게 한다든지 뭐 이런 네.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 혹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우리 남쪽의 이 북한 선교에서 원칙을 좀 정해서 확실하게 북한에 들어가는 것들은 좀 일단 원칙적으로 좀 자제하거나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현지에 선교한다는 의미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 미션 때문에 네. 들어가는 것은 저들한테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북한 선교 활동에 좀 딜레마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정부도 딜레마예요. 얘기를 북한 요구를 들어줘야 될지 질질 끌려가야 될지 좀 어떻게 이 상황을 좀 타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세 사람은 아마 김정욱 씨나 이번 김국기 씨 이런 분들은 자칫하다가는 영원히 못 돌아올 수도 있다. 물론 뭐 협상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겠느냐, 북한이 뭐 돈을 요구하느냐, 오이사조치 해제나 뭐 개성공단과 같은 좀 큰 덩어리를 요구하면서 이 세 사람을 활용할 가치가 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북한의 제안들을 덥석 들어주고 이 세 사람을 구해와야 된다.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그렇죠.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네. 우리 국민들로서는 이게 북한에 끌려다니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뭐 협상이 잘 돼서 어떻게 보면 뭐 이게 프라이카프의 독일에서 진행됐던 프라이카프의 이제 원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북한이 이번 그 천안함 사건 때 이런 문제를 이렇게 딱 들고 나와서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결국 북한이 지금 남북 관계에 대해서 뭔가 판을 깨자는 게 아니냐. 아까 리포트에서도 국방위원회 담화가 있었듯이 네. 박근혜 정부하고는 상대를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판사판으로 나오는데 우리 정부로서도 상당히 좀 딜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까 국가안전보위부가 어느 정도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서고 또 직결 처형까지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북한이 계속 인질 외교를 펼친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예전에 그 미국 사례를 비춰봤을 때 예.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짓을 하는 건데 우리 정부도 어느 순간 움직이려면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직결 처형이라는 가능성을 만약에 염두에 둔다면 어떤 시기 남북의 관계가 훈풍이 부는 시기가 도래해야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직결 처형이나 이런 위험한 가능성이 북측에서 언급됐을 때 우리가 움직이는 게 빠를까요? 뭐 후자,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억류된 분들이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려버리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개입할 수단이 없죠.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전자의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좀 풀려나가면서 상호 간의 관계 개선이 되고 적어도 당국자 간의 대화 채널 정도가 열리면 예. 그 대화 테이블 위에 그게 아젠다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 물 밑에서 당장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또 자국민의 또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우리 국가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테이블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물 밑에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 지금 아까 우리 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외국 사람들을 억류해서 북한이 해결했던 방식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자국이 억류를 하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풀어주면서 풀어주는 대가로 상대 국가의 고위 사절단을 북한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케네스 베가 이제 대표적인 상황이죠. 네. 미국의 DNI 국가정보국장이 이제 평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국이 선처한다는 명분으로 풀어주면서 그 대가로 상대 국가의 고위급 인사가 와서 네. 자기가 원하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오라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남북 대화라든지 이게 북미 대화라든지 대화가 좀 잘 되는 관계 속에서 관계 개선의 어떤 분위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이제 풀어주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면 2009년도에 우리 유성진 씨가 개성공단에서 이제 억류돼서 100 며칠이 억류돼 있었는데 네. 그때 우리 현대아산 회장이 평양에 올라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일정 합의가 나오면서 남북 관계를 북이 좀 유화적으로 풀어주는 과정에서 예. 유성진 씨를 석방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남북 관계가 좀 풀어지는 과정에서 상호 양해하에 우리는 정당한 우리 자국민의 생명을 우리가 구출해야 되니까 요구하는 것이고 북한은 선처를 베푼다는 의미로 이제 풀어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북이 일방적으로 풀어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고위급의 사절이나 메시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 네. 북한이 이제 거의 목숨을 다 이제 뺏으러 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개입할 방법이 사실 뭐 엔테베 작전에서 들어가서 구출하는 거 방법에는 없다고 봅니다. 네. 예.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미국의 초강도 제재 압박에 맞서서 핵무력을 더 강화하겠다. 이게 논평원 명이라는 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중국 정부를 혹시 겨냥한 건 아닌가. 이 점도 좀 주목이 되고.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중국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미국을 향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중국에게 들으라. 이런 이제 중국에 대한 발길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북한이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에 그 육해 공군에 이어서 전략군을 새로 편성하고 이 전략군의 핵심은 바로 그런 핵무기, 장거리 로켓 이것이 주력을 이루는 군이 바로 전략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중국은 변함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 당국으로서는 지금 미국보다도 남한보다도 중국이 더 얄미운 것이죠. 네. 그러나 뭐 시진핑 정부의 비핵화 의지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고 앞으로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이 시점에서 지금 모스크바에 김정은이 가는 날짜가 뭐 한 달 좀 넘은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중국에게 압박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 북한이 지금 국제사회를 향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 이런 걸 암시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글쎄요, 뭐 북한이 중국까지 어느 정도 겨냥을 했다는 점에서는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 북한의 핵 수준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로 올라왔길래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은 지금 계속 그 핵무기에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준이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정도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일각에서는 미국 조야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이제 앞으로 이대로 방치했다는 상당 수준 고도화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2020년에 100기가 나타나고 이른바 네. 최근에는 또 세컨드 스트라이크. 한 방 먹고도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ICBM에다가 이제 언제든지 쏘아 올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능력도 나오는데 저는 이게 일정 정도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서 또는 국제사회를 겨냥해서 자기 핵 능력이 굉장히 세졌다라는 것을 블러핑하는 수준도 있지만 그 블러핑 외에도 실정의 일정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핵 능력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 핵실험을 했고 그다음에 세 차례 핵실험 외에도 또 했다는 또 보도들도 있습니다만 핵실험 이후에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지금 강화해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특히 작년에 상반기에 한 몇 개월에 걸쳐서 100수십 발의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 방사포 이런 것들을 실험 발사한 걸 보면 예.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이건 그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동식 그 발사대를 계속 활용하는 거라든지 그다음 말씀하신 작년 3월에 전략군이라는 새로운 병종을 만들어서 예. 핵과 미사일 부대를 따로 창설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핵 능력이 핵 물질이 드러나고 핵 무기가 많아지고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기술이 진보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핵에 대한 각별한 우리가 좀 각성을 좀 가지고 북한의 핵 능력들을 우리가 좀 관리하고 제어하고 줄여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다 각도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중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 북일 관계도 지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본이 조총련 의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하고 또 건물 전매에 대한 실태 조사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네, 뭐 허정만 의장 자택을 그 압수수색했다는 건 상당히 그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조총련의 그 총수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최근에 뭐 북한이 아마 송이버섯 같은 것을 이제 조총련을 통해서 그 밀수출하면서 그 자금 유출이 아마 상당히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상징적이고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아마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한 뭐 작년까지 국장급 접촉이라든지 여러 접촉이 있었다가 지금 그게 좀 좌초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으로서도 또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다가가고 이렇게 다른 쪽에 시선을 돌리면서 자신들과의 관계 개선을 소홀히 하는 데 대한 일종의 압박이고 네. 또 북한 사회가 지금 그 ICBM이나 핵 개발이나 이런 데 대해서 좀 강경하게 나오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네. 그런 조치가 이번에 아마 허정만 의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고 일본 내에서 뭐 조총련이라는 건 사실상 지금 와해 단계가 급속도로 증강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뭐 크게 위협은 안 되지만 그 제스처 하나에서 북한의 외교적인 압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게 좀 별다른 진전이 없기 때문에 자꾸 조총련을 못 살게 구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그것도 되겠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법률화되어 있는 제도적인 데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이고 굉장히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분명히 이제 조총련 허정만 의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다면 분명히 무슨 증거가 있거나 관련 혐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자체가 아마 조총련으로서는 관련된 연루 혐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개 조총련이라는 조직은 뭐 총련이라는 것이 일본 내에 살고 있는 조선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만 사실상 일본 내에서 북한을 대표하는 외교 대표부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일종의 외교적인 집단인데 이 외교적인 집단, 외교부란 말이에요. 대사관 성격을 갖는 건데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일본으로서도 법치에 근거하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5월에 이른바 스톡홀름 합의에 의해서 예. 북한과 일본이 전격적으로 납치자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해서 1년 정도의 기한을 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재조사한 이후에 일본이 바라고 있는 수준, 조사 결과의 수준, 또 북한이 내놓고자 하는 어떤 조사 결과의 수준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네. 일본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북한은 이것밖에 내놓을 게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 압치자 재조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놓고 지금 북일 간에 상당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네. 일본으로서는 관련 혐의를 들이밀고 법률의 근거에서 자택을 수색합니다만 일종의 국제정치적 압박을 위해서 일본으로서 이제 북한에게 좀 심리적인 압박 효과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북한의 반응을 보니까요. 뭐 용납 못할 도발이다, 깡패행위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 앞으로 대응책을 강구할 건데 여기에 따라서 생기는 모든 일은 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앞으로 펼쳐질까요? 글쎄 앞으로 아마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 무슨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 전혀 뭐 그 발톱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네. 어쨌든 일본이 저렇게 북한 주권을 압박하고 저러는 것은 뭔가 좀 더 북한이 성의를 보이고 북일 관계 개선에 나오라 이런 메시지로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평양은 지금 오로지 온리 모스크바 여기에만 집중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북한이 좀 더 다변화해서 북일 관계 개선에도 나오고 지금 뭐 남북 관계가 이렇게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선택의 폭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지만 현재 북한의 상황으로서는 네. 북일 관계 개선은 당분간은 좀 유보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북일 관계에 대해서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달 초에는 그 북한 외교관이 방글라데시에서 금괴 밀수하다가 걸렸고요. 또 이번에는 뭐 송이버섯을 밀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뭘 자꾸 이렇게 밀수합니까? 뭐 돈줄이 말라붙은 겁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이거? 원래 이제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폐쇄된 고립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른바 이제 외화 벌이에 대해 상당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이제 3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차원에서 국제 제재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 사이의 경제 교류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대북 제재에 의한 공식적인 교류는 이제 중국으로서도 못하는 거고 그것을 이제 비공식적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제재 대상이 아닌 물건에 한해서만 교류가 진행되는 것이어서 북한으로서 전반적으로 국제 제재라는 그 올가미가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아까 말한 금괴 밀수라든지 네. 송이 밀수출 같은 경우는 뭐냐면 당장 필요한 돈이 필요한데 그다음에 특히 이제 달러나 외화가 필요한데 이 부분들 들여오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서는 자기 1차 산업들을 갖다 파는 거 외에는 예. 별다른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수출과 수입이 됐었는데 이게 일본에서도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게 또 막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또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스톡홀름 합의에서 납치자 재조사를 합의했지만 일본이 풀어준 것은 인적 교류만 좀 풀어준 거지 대북 제재 완전히 풀어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좀 무리수를 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그것은 최근 관련해서 이제 곧 4월 15일이 태양절 아닙니까? 네. 이제 김일성 탄신 태양절이기 때문에 네. 태양절에는 또 인민들한테 뭘 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좀 통치자금도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좀 무리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금괴를 밀수한다. 금괴는 엄청나게 돈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송이버섯이 뭐 돈이 되겠어 싶거든요. 그 돈이 되나요? 송이버섯이 더 돈이 되는 게 원가는 적게 들고 인민들의 산에 가서 따오면은
거의 그냥 헐값에 받아서 외국에 나가면 몇십 배의 이윤을 남기니까 오히려 금괴 이윤보다 송이버섯의 이윤이 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태양절 소위 한 보름 남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다 또 인민군절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는 70주년 여러 가지 퍼레이드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막대한 외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이 올해 특히 아마 밀수 이런 행위는 앞으로도 아마 계속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뭐 인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김씨 왕조를 위한 거였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